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민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서부터 이제 채권법을 해야 됩니다. 네, 채권법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권법 이쪽이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넓고 내용도 굉장히 좀 난해한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를 틀리게 하려면 이 부분은 다 틀리게도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문제 정도인데, 회계 원리로 보면은 아마 원가 회계 정도의 범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가 회계보다도 어떻게 보면 양으로 치면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출제는 8문제 정도다. 물론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양적으로 비교하는 건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늘 합니다. 이걸 뭐 회계 원리처럼 뭐 원가 회계 정도는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몇 개만 이렇게 맞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 수업을 하고 뭐 다 체크를 해주고 그 대신 중요한 부분만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수업은 이 수업의 내용을 다 하고 그 대신 뒷부분에 우리 계약법 강론 쪽에 매매, 그다음에 임대차, 위임, 도급,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쪽을 집중하는 게, 그래서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그쪽에서 출제가 되는데, 4문제 5문제가 아니라 6문제 내지 7문제가 그쪽에서 출제가 되죠.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채권법 총론 부분이죠. 총론 부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놓쳤다라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하지만 채권법 총론은 여기 있는 그 채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 총칙을 공부할 때든지 아니면 물권 그다음에 뒤에 채권법 강론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응용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222페이지죠. 채권법 총론입니다. 채권이란 뭐냐라고 하는데, 채권의 개념은 처음서부터 굉장히 많이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채권은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다라고 할 때, 채권자고 채무자, 여기서 채권자라고 할게요. 뭐 누가 했든 관계없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급부는 특정한 행위를 해 주시오라고 하는 자기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오라고 하는 부자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기 또는 부자기가 계속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금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비금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한 것이라면 모든 형태의 자기 또는 부자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채권은 그 파란 글씨 2번에 주로 계약에 의해서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미 법규적 성질이 있다.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서 항상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 물권이라는 거죠.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채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양쪽 가로 3번에 신의 측에 의한 지배다라고 하는데요. 법률 규정으로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다 보니까 상호 간에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의 측에 의해서 내용이 지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채권의 성질, 목적, 종류. 그래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청구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이 급부는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거죠. 이 급부는 누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어요.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인권이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채무불이행, 위법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인권이면서 상대권이다. 그럼 이거하고 비교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물권법을 비교할 필요가 있죠. 자, 물권법은 절대권이면서 대세권이었다. 자, 요거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상대권이고 대인권이다라고 하는 거고, 비배타적 평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 권리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청구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다. 채권자가 여러 명 있다. 뭐 A도 있고 B도 있고 뭐 D도 있다라고 할 때 모든 채권자가
뭐 대항력을 갖춘 채권은 아니라고 일단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때 전부 배당에 참가했다. 그러면 누구 채권이 먼저 성립을 했고 누구 채권이 다에게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 따지지 않고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채권액에 비례해서 자, 이 재산으로 재산이 10억인데 채권자의 채권 총액이 40억이다. 그러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배당해 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비배타성 평등성이 있고 채권도 일종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있어요. 하지만 양도성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인권이다 보니까 반드시 갑에게만,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되는 채권들은 또 양도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성이 제한되는 채권도 있다. 자, 그 다음에요. 2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채권의 목적인데 채권의 내용이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채권의 목적이다. 그건 급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무자의 급부다라고 하는 거고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다 보니까 내용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그 내용은 무조건 유효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급부의 종류, 자기, 부작위 다음 페이지 넘어갔죠. 특정, 불특정, 가분, 불가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 채권은 반드시 금전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적이 아닌 것도 일정한 용역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뭐 서비스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편익 제공, 뭐 이런 것들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거 좀 그나마 그 안에서라도 그러면 채권의 목적을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물건으로 한다거나 하면은 물건 중에는 특정물이 있을 수 있고요. 불특정물을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물과 종류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종류물을 이거 특징적인 거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특정물은 뒤에서도 몇 번 계속해서 언급해야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속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머릿속에 숙지해야 될 그 의무가 이제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정물과 관련돼서 특정물의 인도 의무자는 특정물의 채무자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선관주의로서 목적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선관주의 의무는 언제까지 채무자가 인도 의무자가 목적물을 상대방 채권자에게 인도시까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인도시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행시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행시 아니고 인도시까지. 자, 그 다음에 특정물의 인도 의무자는 그럼 인도할 때 인도시의 현상은 어떤 현상을 만들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시에는 어떤 현상으로 인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행기의 현상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행기의 현상을 만들어서 인도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여기다가 설명을 드리면 자,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특정물을 인도하기로 했다. 특정물에 인도하기로 했는데 인도하는 시기가 이날 이행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행기가 이날인데 이날 100%를 만들어서 이행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일찍 만들어서 인도하거나 조금 늦게 만들어서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인도 시점에 100% 상태를 만들어서 인도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찍 인도를 하든 문제는 이제 늦게 인도할 때 문제겠죠. 이행기가 지났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발로 차면서 막 관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을 관리해야 된다. 이행기까지만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행기 지나서 인도할 때는 선관주의 의무가 없다는 얘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시까지. 그다음에 인도시의 현상은 이행기의 현상을 만들어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특정물의 인도 장소는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물의 인도 장소, 이거 뒤에 가서 한번 더 물어볼 겁니다. 인도 장소, 인도 장소는 특별히 인도 장소를 약정했으면 특약으로 정했으면 그 특약으로 정한 장소, 만약에 특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초 계약 성립 당시 특정물이 있던 장소예요. 그래서
계약 성립 당시 특정물이 있던 곳 여기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정물이고요. 시험에 주로 이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 특정물과 종류물을 구분하는 건 뭐예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제가 분필 홀도 샀습니다. 샀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요걸 골라서 샀어요. 요걸 골라서 샀는데 색깔이 컬러가 마음에 든다. 그런데 컬러는 요거밖에 없더라. 그럼 제가 이걸 콕 찍어서 저걸로 주시오 라고 찍는 순간 그거는 뭐죠? 특정물이 되는 거죠. 수많은 분필 홀더 중에서도 제가 저걸로만 주시오. 저거 약간 때 묻은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뭐 때 묻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특정화됐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특정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종류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종류물은 이야기할 때 종류물과 관련돼서는 종류물의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품질로 봐야 되겠죠. 품질, 성질, 품질이 맞는 얘기겠죠. 종류물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분필 홀더, 소주 5병 뭐 이렇게 해갖고 딱 정해놓는 거죠. 소주 중에서 저기 있는 거 5병 이렇게 딱 정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소주 5병 이렇게 얘기하면 그땐 그냥 아무거나 소주 5병 갖다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무거나 소주 5병 할 때 그 품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거나 소주 5병 할 때 품질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있는 대로,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중동품으로. 그래서 특약이 있다든지 어떤 그 물건의 성질,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물건, 어떤 종류의 물건으로 급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 물건으로 급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밑에 374조에 보니까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여기서 인도 거기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행기 X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이거 뒤에 가면 280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거기 또 물어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해야 되고, 그럼 특정물 인도할 때는요. 뒤에 가면 이제 인도에 뭐 변제, 인도 이런 쪽에서 나오겠지만 미리 좀 나와 있는 겁니다.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데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러니까 조금 일찍 인도를 하든 늦게 인도하든 100% 만들어주기로 했으면 100% 만들어서 인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종류채권이요. 자, 종류채권은 뭐 특정한 물건을 콕 저걸로 주시오가 아니라 어떤 종류, 뭐 술 5병, 뭐 라면 3박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런 경우에 그 라면 3박스 어떤 걸로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375조에 보니까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때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런 법률행위 성질이나 특약에 의해서 품질을 정했으면 그 품질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지 않았다면 중등품질,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중등품으로 줘라 그런 얘기고,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으로 한다. 종류 채권이지만 합의에 의해서 콕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특정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 총칙에서 공부할 때 특정물과 종류물의 구분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른 구분이다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른 구분이다. 자, 그럼 변제 장소는요. 변제 장소도 이제 우리 뒤에 가면 채권의 소멸 쪽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281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법은요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이 있었느냐,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의 규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대부분이 다 계약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전항의 경우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그러니까 종류물은 그런 뜻이죠. 말을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에 관한 채무는요. 그럼 영업소겠죠.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 변제, 그다음에 인도는 인도 의무자의 어떤 책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의 주소 또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인도해야 된다. 자,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금전 채무죠. 금전 채무,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금전 채권과 관련돼서 376조라든지 다음 페이지 377조, 378조 이런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건드릴 내용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397조로 한번 보세요. 자,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자, 금전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얘기는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당사자 간에 이자를 약정할 수도 있고 이자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금전 채무가 발생을 했는데 금전 채무를 발생을 했고요. 변제 기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이 날이 변제하기로 한 날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기간 중에 만약에 원본이 1억이다라고 하면 이자를 약정했을 수도 있고 이자 약정 안 할 수도 있죠. 이자 약정했으면 이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변제 기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는 지연손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할 텐데 지연이자도 이율을 약정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지연이자도 이율을 약정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연이자를 약정을 했으면 그때는 약정된 지연이자를 주면 되는 거죠. 물론 이자 제한법에 또는 뭐 대부업법 이런 데 보면은 연 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할 그렇죠? 2할. 그래서 2할이다라고 한다면 연 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율을 약정했으면 그 이율이죠.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어도 법정이자 정도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이자, 법정이자. 법정이자는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면 5%죠. 연 5%예요. 그 다음에 상법 규정에 의하면 연 6%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법무사 시험에 한번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습적으로 낸 거죠. 방심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금전 채무에 대해서 금전 채무가 불이행이 됐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전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그 채무 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이 금지가 돼요. 그리고 채권자는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건 이제 우리 물건 쪽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자 채권 거기서 특별히 보실 거 없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227페이지로 가서 동그라미 3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이자는 법정 이율에 의한다라고 당연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전 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 이자에 대해서 특별 약정이 없어도 채무자는 법정 이자 또는 원금에 의한 약정 이자를 지연 이자로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채권이 나오죠. 이 선택 채권은 A 아니면 B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품에 당첨이 되면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냉장고나 세탁기 중에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이제 선택 채권의 핵심 내용인데 중요도는 좀 떨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채권의 효력이죠. 자, 채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건 채권은 그럼 어떤 효력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채권이라고 하는 건 급부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급부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상대방이 급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채권의 효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효력을 얘기할 때는 청구력을 얘기하기보다는 채무 불이행 시에 어떤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시에 한 장 넘겨보시면요. 230페이지에 채무 불이행이 나오죠. 그럼 채무 불이행은 뭐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느냐 390조에 보니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조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고 즉 고의 과실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려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만 채무 불이행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서 조항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궁극적으로 정한 이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함인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요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보겠다. 그때 그 채무 불이행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우리 민법에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로 나누고 조금 더 확대해서 불완전 이행도 있고 채권자의 수령지체도 있다. 자, 그것도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여기다가요.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똑같이 썼네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행불능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와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행지체의 경우는 목적물 이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이미 없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최고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이행지체에 보면은 여기에 한 부류로서 뭐 불완전 이행도 있고 채권자의 수령지체도 있다라고 하는데 채권자의 수령지체 이걸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도 하죠.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냥 별도로 빼서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별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수령지체도 채권자의 이행지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행지체를 또 100% 이행지체 또는 뭐 추안이 가능한 불완전 이행이다 뭐 이런 것들도 나누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관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지체 채무 이행에 확정 기한이 있는 때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여기서 확정 기한이 있다는 얘기는 7월 10일 날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7월 10일 날 주기로 했으면 7월 10일 몇 시까지 주는 거예요? 24시까지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한이 도래했다는 얘기는 7월 10일 24시가 기한이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산일은 언제냐? 7월 11일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책임은 7월 10일 24시니까 7월 11일 0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에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그래요. 소멸시효 시작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겠지만 지체 책임은 이행 지체 책임은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그러면 여기서 또 안 때 그날 24시까지만 주면 되니까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음 날 0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채무 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 그래 기한이 없으면 채권자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채권자가 청구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채권자가 청구를 했다. 그러면 그날 24시까지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 책임은 즉 지연이자는 다음 날 0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한다. 자, 그거에 관한 설명이 231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231페이지에 이행 지체에 대한 채무자의 지체 책임 기산일, 즉 손해배상 금액의 기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확정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 0시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했다는 얘기는 그날 24시가 됐다라고 하니까 다음 날 0시.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날 24시까지 주면 되니까 그 다음 날 0시가 되겠죠. 불확정 기한은요. 기한 도래 사실을 채무자가 안 날 그날 24시까지만 주면 되니까 다음 날 0시가 되겠죠. 다음 날부터요. 그래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채권자가 청구를 해버리면 그러면 채무자도 기한이 도래했음을 알았으니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날은 뭐란 얘기예요. 채무 청구를 받은 날이다. 이렇게도 혹시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채무자가 안 때로부터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다음 날이다. 다음 날 0시다.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요. 요거만 조금 특칙이 있죠. 그래서 불법 행위 시 바로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 행위 성립일이 된다. 자, 거기까지 하고 기한이익 상실은 우리 총칙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행 불능이 나오죠. 이행 불능이다라고 하는 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의 본질적인 차이는 더 이상 이행할 물건이 남아있지 않는 게 이행 불능이죠. 예, 불능의 경우에는 그러면 원래 있던 물건으로 줘라라고 하는 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불능으로 인해서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익이 생겼다. 그럼 그건 뭐죠? 대상 청구권 행사 대상입니다. 대체 보상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이행 불능의 목적물 대신해서 생기는 이익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화재로 인해서 전부 손상이 돼 버렸다라고 하면 화재 보험금이라도 대신 내놔라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 보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냥 학문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자 지체다라고 하는 채권자는 채권자 수령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면 채권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하려고 준비를 다해서 이행 제공까지 했는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한 상태다라고까지 볼 수도 있어요. 완료가 되려면 물론 채권자가 수령은 해야 되겠죠. 이행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이걸 이행 제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행 제공까지 했는데 채권자가 안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채권자의 수령지체, 채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채무자도 빨리 수령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조에 보니까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는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채무자는 이행 제공을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행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401조에 채권자 지체의 효과입니다.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채권자 지체 중이란 얘기는 채무자는 자신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 제공, 즉 할 거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고요. 채권자 지체로 인해서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는 그 증가액은 여기서 가끔가다 집어넣는 게 변제 비용은 이래가지고 틀린 답으로 집어넣습니다. 증가액만 따지셔야 됩니다.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저 변제 비용 밑에다가 X 이렇게 하나 좀 써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다라고 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물론 이제 강제 이행 방법이 있어요. 강제 집행 등을 압류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강제 이행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시험에서 관심 갖는 건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그래서 390조에 보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채무 불이행이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의무도 없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이다라고 해서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서 이행하는 경우에 이걸 이제 법률 행위로 보면은 대리인, 뭐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채무를 이행한다는 얘기는 준법률 행위예요. 정해진 내용을 그냥 급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준법률 행위라고 해서 이거는 대리인이라고 쓰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행 보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도 여기 준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이행 보조자라고 보는 거고요. 임의 대리인도 준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이행 보조자라고 보는 거죠. 그럼 법률 행위 쪽을 잠깐 연상해 보면 대리인의 고의 과실은 본인의 고의 과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행 지체 중의 손해배상입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 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해야 될 시기에 이행하지 않았다. 뭐 예를 이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된 곳이 있대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된 곳에서 여기서 이제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제 집이 한 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A 집이고 여기는 B 집이에요. 자, 여기 카센터죠. 자동차 정비업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A도 자동차를 정비를 맡겨요. 자동차 좀 정비해 주시오라고 맡겼고 B도 자동차 정비를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A 자동차고 이거는 B 자동차인데 자동차 정비에서 인도하기로 한 날을 8월 10일을 자동차 우리 7월 10일로 하시죠. 7월 10일이 시험일이니까 7월 10일 날 정비를 완료해서 인도하기로 했는데 정비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7월 12일이 됐을 텐데 7월 12일까지 정비가 안 됐는데 7월 12일 날 큰 비가 왔다는 얘기죠. 큰 비가 와갖고 물이 꽉 차버린 거예요. 여기 있던 자동차 2대가 침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월 10일 날 이행을 하지 않고 7월 12일 즉 이행 지체 중에 갑자기 홍수가 난 거는 정비공장 사장님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이행 지체 중에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렇죠?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이 지체 중에 생긴 손해. 그럼 이거는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다만 A 같은 경우는 인도를 했어도 이행을 했어도 A차는 어떻게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보이죠. 하지만 B 같은 경우는 이행을 해줬으면 차가 여기 있을 테니 아마 침수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단서 조항에 나오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해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이행을 해줘서 정상적으로 차고에 보관하고 있었어도 분명히 침수가 됐을 테고 B 같은 경우는 침수가 안 됐을 테니 이때는 B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예요.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통상의 손해는 직접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했는데 이행기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안 줬다.
자, 그러면 매매 대금을 안 줬으니까 그로 인한 지연이자 정도는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도인은 그 물건을 사서 다른 물건을 또 사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계약금까지 그 물건을 사서가 아니라 그 물건을 팔아서겠죠. 그 매도인은 그 물건을 팔고 매매 대금을 받아서 다른 물건을 사기로 계약금까지 다 줬다. 그리고 그 물건을 다시 되팔아서 시세 차익까지 누리기로 했다. 그럼 그 손해들은 뭐가 될까요? 그건 특별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해서 지연이자 정도를 그 한도로 하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한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정이 뭐냐는 얘기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아, 얘가 내가 돈을 주면, 매수인 입장에서 내가 돈을 주면 다른 물건을 사기로 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로 인해서 계약금을 얼마나 줬고 실제로 샀는지 안 샀는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특별 손해까지요. 그래서 간접 손해다라고도 얘기하죠. 큰 의미는 없고 법조문 가지고 이해하려고 설명을 드린 거고, 법조문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95조에 보니까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도, 여긴 지체 아닙니까? 지체니까 이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없이 즉시라고도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행을 지체한 때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행하지 않거나, 그래요, 최고였는데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행 후, 지체 후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 그래요, 지체 후 이행을 하긴 했는데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는 겁니다? 예, 구분해야 되죠. 최고 했는데 최고 기간 중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지체 후 이익이 없다든지, 이익이 없는 경우에, 이런 때는 최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약을 해제를 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 후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혹시 이제 결혼식에 쓰려고, 결혼식 피로연에 쓰려고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케이크를 가져와야 되는 시간이 오후 13시다. 13시인데 케이크집 사장님이 13시를 오후 3시로 잘못 알고 3시에 가져왔더라. 그러면 이미 피로연 끝나서 오후 3시에는 모든 하객들이 돌아갈 시점인데 그때 케이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체 후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거기 손해배상의 방법을 보시죠. 손해배상의 방법은,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수업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3글자로 줄이면 손배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냥 돈 내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왜냐하면 이행 지체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된다. 즉 최고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기간이 흐를 때를. 그다음에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뭐 최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가의 차이가 있을 때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최고 시의 시가하고 최고 기간이 끝난 때의 시가하고 다르다. 그러면 최고 시의 시가가 아니라 최고 기간이 끝난 때의 시가 가지고 따진다, 그런 얘기죠.
이건 이제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 및 손해배상자의 대위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돼요. 발생한 손해가 얼마니까 얼마를 이행해 주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손해배상은 얼마를 하기로 하자 예정할 수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 예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은 예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위반을 했다. 계약을 위반했다. 그럼 손해배상금 청구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행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니까 손해배상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다음에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얼마를 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게 손해배상 예정인 거예요. 그걸 위약금의 특약이라고 하고 그러면 위약금의 특약이 있었는데 계약을 위반했다. 그럼 손해배상 예정된 금액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행기에 이행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99조에 보면은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나오죠.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 다 받았다는 얘기죠. 자, 어떤 물건을 급부를 받아야 되는 채권자가 있어요. 이 채무자고 채권자라고 하겠습니다. 급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급부가 불능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 물건의 일부가 깨져버려서 못 쓰는 물건이 됐다.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죠? 폐품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폐품이 됐으면 폐품을 이행받는 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폐품 대신 얼마로 줘라? 돈을 줘라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결국은 이 물건의 가치 변형물을 다 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폐품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 당연히 폐품은 갑에게 귀속이 되고 폐품을까지 을에게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폐품은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해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해한다는 얘기는 그 채무자가 그 폐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238페이지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나옵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을 했는데 순수하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 채권자가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을 했더라.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채무자에게 70%가 있고 채권자에게도 30%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할 때 발생한 손해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다 채무자가 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과실만큼은 채권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과실의 비율에 따라서 일종의 과실상계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손익상계와 구별이다라고 하는데요. 손익상계는 이제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물건의 가액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다 손해배상으로 받았으면 폐품 가액이 3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30만 원 다 갑이 가져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손해배상액을 폐품 가액만큼 뺐다. 그럼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죠? 30만 원을 빼고 70만 원을 받았다. 자,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70만 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 70%가 아니고 70만 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70만 원만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폐품의 가액을 얘가 취득하게 되니까 결국은 100만 원에서 요거죠. 손익상계. 얘가 폐품을 받아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니까 결국은 70만 원만 줘도 30만 원 더하게 되면 100만 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손익상계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하나만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9페이지에 리을에 보면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산정 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금액에서 손익상계를 빼야 되는 겁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 자, 이거 무슨 계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알파벳 순서로 하면 기억이 더 빠르니까 과실상계 먼저 하고 손익상계는 나중에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재산의 보존이 나오죠. 여기 책임재산의 보존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을 하려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재산은 채무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하고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잘 가지고 있어야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그럼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책임재산의 보존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